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소풍벤처스 최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클라이밋 8월 성장하는 기후테크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말인데도 여전히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번 여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의 한복판에서 많은 창업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테크가 만들어낼 혁신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이러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절이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행사를 함께 주최 주관하고 있는 소풍벤처스와 카카오 임팩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 임팩트와 소풍벤처스는 임팩트 클라이밋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가와 스타트업,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후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보다 빠르고 규모 있게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이 월간 클라이밋 행사를 비롯해 연례 기후 서밋, 대학 특강, 기후 프레스데이 등 다양한 생태개양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 소풍벤처스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요. 저희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외 다양한 임팩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온 임팩트 벤처 캐피탈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투자해온 약 150여 개에 가까운 포트폴리오 기업 중에 40% 정도에 달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고요. 또 약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결이 되어 있을 만큼 기후 문제를 저희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이런 기후 생태계 프로그램을 함께 주최 주관해오고 있는 카카오 임팩트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 임팩트는 카카오의 기업재단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로 필요한 미래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라는 모토 아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카카오의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카카오 임팩트는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 문제로 보고 소풍벤처스와 함께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창업가 발굴, 기후테크 저변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이용자가 함께 탄소 발자국 저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다양한 임팩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카카오 임팩트와 소풍벤처스는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다 규모 있는 기후 임팩트 창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간 클라이밋 8월 행사의 주제는 성장하는 기후테크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작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지난 5월에 전국 17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이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각 지역의 인프라와 자원을 연계하여 기후테크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3개 지역을 모시고 각 지역에서 기후테크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와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현황과 인사이트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행사 1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 테크노파크의 담당자들을 모시고 각 지역에서는 특히 어떤 분야의 기후테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계신지,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 체계들을 마련해 나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행사 2부에서는 실제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고 있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2팀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앞선 발표 내용을 통해 미처 다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이나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만 안내를 드리면요. 오늘 참가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커피와 티 케이터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회용 컵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용 후에 컵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꼭 케이터링 부스로 반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전북특별자치도의 황원택 주무관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북도는 특히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전지와 태양광 분야의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들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주무관님을 바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방금 소개받은 전라북도 창업지원과에서 일하고 있는 황원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간단하게 그 시작에 앞서서 도에서 이제 기후테크 경진대회라는 거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라는 명으로 브랜딩을 해서 전환이라는 의미로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랙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성장 트랙과 신규 트랙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 트랙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가 100억 이상이나 팁스를 이후를 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지역 투자 보조금 R&D라든지 아니면은 도 벤처 출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규모형 있는 기업들을 좀 도내 이제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기업 연결시켜든 네트워킹 중심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신규 트랙이라고 이거는 일반 그냥 창업기업들이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 스위치 jb.net이라는 곳을 통해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제 전라북도에 대해서 기후테크 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022년 테드 인터뷰에서 크리 앤더슨이랑 그다음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이렇게 둘이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기후 재앙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사회자가 물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다른 하나는 이제 이를 저장할 수단, 그리고 운송 수단, 이 세 가지의 혁신을 가할 때 기후 재앙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에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전라북도는 크게 이제 보면은 재생에너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겠는데 재생에너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을 새만금 중심으로 굉장히 좀 크게 지원을 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자동차 조선 GM대우나 아니면 뭐 타타 그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관련돼 갖고 기존의 인프라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전라북도의 앞 전개는 신산업이고 후에 자동차 1차 벤더, 2차 벤처, 3차 벤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갖고 이런 그런 전체 체계에 좀 잘 맞는 그런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 관련돼 갖고 이제 쭉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한 게 전라북도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부안의 재생에너지 센터라는 곳을 해갖고 정부에다가 꾸준히 전라북도는 재생에너지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사업을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인프라를 구축을 했었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2018년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라는 거를 정부랑 같이 이제 새만금에다가 크게 하면서 새만금의 기존의 농업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지만 앞으로 신산업으로 가려면은 재생에너지를 해야 한다해서 정부랑 같이 협의를 해갖고 그런 클러스터 비전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뭐 여기저기에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지금 한 4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새만금 쪽에다가 총 해갖고 한 2.91기가 정도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놨고요. 이거 이제 사실 언제 진행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송전섭 변압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걸쳐져 있지만은 총 한 53조 정도에 추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해서 저희는 전라북도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 갖고 여기 창업기업들이나 많이 오셨을 거니까 저희가 2018년에 인프라 조성하면서 클러스터 조성하면서 관련의 연구 실증단지를 이제 계속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나 이런 프로세서들이 진행이 되는 게 있어갖고 앞으로 이쪽 지역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돼 가서 인프라나 산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새만금이 처음으로 이제 국가 R&D 아리백으로 시도를 지정이 돼서 관련된 산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차 전지 하면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인데 그 어쨌든 지금 세상에서는 한미 동맹으로 인한 공급망이 조정이 되고 있고 그 공급망 속에서 저희 전라북도는 어쨌든 새만금 내에서 핵심 광물 비축 기지라는 거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2차 국가 지정 단지로 설치를 되면서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여기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솔루션을 계속 갖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국가 핵심 광물 비축 기지라고 해서 전체 광물들을 쭉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120일 정도의 광물들을 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이 시설 근처에 관련된 이제 뭐 비축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공장을 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은행이랑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뭐 몇 달 만에 산업은행에서 군산 지점에서 1조 원 이상의 대출이 일어났고 이런 프로세서들이 지금 이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국가 2차 전지 특화 단지는 뭐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관련돼서 성일하이텍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관련돼 갖고 계속 공장 부지랑 협의를 하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성일하이텍은 이제 군산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 계속 1공장, 2공장, 3공장을 늘리면서 캐파를 증설하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산업의 인프라들이 이제 2차 전지 생태계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라북도 저희가 산업에 관련돼 갖고 이렇게 쭉 이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저희가 붉은색은 좀 더 저희가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를 보면은 부품 제조랑 조립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는 원재료 소재 제품화 자원순환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고 뭐 관련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 3차 벤더에서 임원이 영업을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셔갖고 전기차를 내가 ESS 관련돼 갖고 연결을 해보겠다 해서 그 영업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딱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그 혼합에 같이 연결되는 섹터들이 있는데 기술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영업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벤더들이랑 같이 협업을 했던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형태로 해갖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이런 섹터들이 필요하겠구나 지역의 산업에서 이런 섹터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영역의 하나의 이제 발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역이랑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랑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지자체에서는 각각의 이제 그런 특성화 산업 전략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연구기관들이라는 이런 거를 유치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대규모 R&D 산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업에서는 팁스보다 훨씬 더 큰 뭐 30억, 50억, 뭐 500억 정도의 규모의 그런 R&D 사업들이 관련된 지자체래 국가 출연연을 통해서 기획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단지에서 중견기업이랑 중소기업들이랑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가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지방 정부는 정치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그 국가를 운영하는 한 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정부에다가 내면은 이런 산업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규제 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창업기업이 그러면은 중견기업과 R&D를 컨소시엄을 해서 정부 출연료랑 협업을 해갖고 POC라든지 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결고리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좀 유리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누구한테 팔 것인가의 문제로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거니까 창업 기업이 이제 기후테크 산업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누구한테 팔 것인가의 본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POC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R&D라든지 아니면은 POC 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이제 뭐 엑셀레이팅 사업이라든지 뭐 벤처 펀드 출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하실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 기후테크 관련된 산업에서 같이 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과 김동주 팀장님을 무대 위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에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아시아 최초의 무탄소 도시라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 하에 산업 육성과 인프라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계신데요. 팀장님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팀장 김동주입니다. 제가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제주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련된 중앙부처는 그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제가 IP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 관련 업무도 저희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주력 산업 지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월간 클라이밋 행사에 저는 기후테크 분야에 대해서 그 요청을 받았는데 우선 제주도가 민선 8기 들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그 중에는 이제 기존에 잘 하고 왔었던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우주 산업까지 이제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과 더불어 이제 그 제주의 이제 기후테크 분야를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의 현황부터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인구는 대한민국 1% 정도고 이제 주민등록은 약 70만 명이 되어 있지만 오고 가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주하는 인구는 뭐 일일 약 100만 명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로서 하고 있고 그 1년 도 예산은 이제 7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크지는 않고 또 제주도는 그 다른 특별자치도와는 다르게 출범 당시부터 기초자치단체가 다 통합됐기 때문에 단일한 행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도 이제 전국 대비 1% 정도지만 요거를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게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목표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2년 전 출범한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그 흐름과 맞물려서 제주 지역에 적합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한 정책은 지난 2012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발표한 이후 12년 이상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보급을 많이 해왔고 또 전기 자동차 보급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반 위에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이라든지 민간 우주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최근에는 2035 탄소 중립 비전까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현재 제주도의 제조업 비중이 3.7%인데 이거를 10% 이상 높이려는 게 제주도정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그를 통해서 제주의 GRDP도 2026년까지 25조 원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알다시피 제주의 산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관광업의 이 감귤과 같은 이제 1차 산업 위주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산업 비중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가 좀 더 첨단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제주도청의 목표입니다. 오늘 행사 제목이 기후테크여서 또 이제 그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위 광역 단위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올해 만들어졌고 그중 제주도의 계획 중에 기후테크 분야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행정 계획이라는 것은 상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그 근거를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7개 시도의 광역 단위 탄소 중립 기본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다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내년까지는 그 226개 기초 시군구의 각자 이제 탄소 중립 계획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후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광역 단위 계획을 보시고 세부적으로 각 기초마다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기본으로 한 클린테크, 카본테크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1차 산업 기반의 푸드테크도 별도로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환경 수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자원 순환 분야도 제주도가 지향하고 있는 기후테크 육성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그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재생 에너지의 이제 간헐성이라든지 또 출력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제주도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은 전체 전력 공급의 20% 이상을 연평균 공급하고 있고, 봄과 가을철 같이 전력 소비가 낮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전체 전력 소비의 60%가 풍력과 태양광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아주 빠르게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만든 전기를 전기 자동차에 공급을 해서 제주도 내 이제 탄소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해는 이제 그 전기를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만들고 그 수소로 실제 노선버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수소들을 가지고 버스 외에 다른 그 여러 가지 상용 이 트럭이라든지 더 많은 이제 운송 수단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만들어질 LNG 발전소에도 수소를 혼수한다는 계획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그린 수소 이외에도 대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계획은 제주도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데, 바로 내년이 대한민국 풍력 발전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최초의 발전기가 제주도에 지난 1970년대 세워져 있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제주도는 풍력 발전 보급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나선 곳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수소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는 곳이 그 전력 계통으로 보면 물론 육지랑은 연계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단일한 독립 계통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전력 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저탄소 중앙계약 시장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6월 달부터 지지난달부터 전력 시장도 제주에만 따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계약 시장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는 15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그런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보다 생산이 좀 많아져 출력 제한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출력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보급이라든지, 또는 이제 육지와의 뭐 역송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P2X라고 해서 파워 투 뭐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제 전기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이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P2G처럼 이제 수소로 바꿔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가지고 이제 열로 바꿔서 농업용 뭐 비닐하우스에 공급하는 그런 것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기 자동차에 저장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주도정은 이제 그린 수소로의 정책을 보다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이제 국내 최초로 그린 수소를 생산했고, 요거를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린 수소 생산 설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3.3메가와트가 있지만 앞으로는 뭐 30메가까지 계속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소 충전소도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지만 제주도 서쪽 또는 이제 도심지에도 수소 충전소를 만들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는 단순히 전기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바꾸는 그런 수소 도시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더 이끌어가는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도록 에너지 대전환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그 파트너로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지원 현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압축적으로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아직은 이제 펀드의 규모가 작지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시드머니 투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로서 대구, 제주, 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약 120억 정도를 이제 제주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구성을 했고, 현재는 제주 출신 제1교포분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한일 펀드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발표할 이제 우리 더감 대표님이
하고 있는 루트 330이라는 스타트업 지원 공간도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공간도 마련할 예정으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워케이션도 제주도가 기존의 관광 산업과 연계돼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현재 제주 스타트업 육성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부의 마지막 세션인데요. 울산 테크노파크의 이한우 에너지 기술 지원단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울산은 특히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과 자동차 등에 관련한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 기업들이 마주한 글로벌 기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청정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원 전환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계시다고 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우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움직였습니다. 신도림역에서 그 인도네시아 공무원단한테 한번 강의 한 판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최근에 울산에 찾아오는 국내외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의 수도이고 산업의 역사적 현장이고 특히 수소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그게 그레이 수소라는 게 문제가 있죠. 청정 수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 울산의 새로운 산업이 싹트기 어렵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인식하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전국에 있는 19개 테크노파크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에너지 기술 지원단에서는 분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두 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 해상 풍력과 원전 해체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들어 있습니다. 저희 미션은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울산 지역의 에너지 패러다임, 그레이 수소,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바꿔서 미래 신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있는 석유화학,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자. 이것이 저의 미션이라고 보고 있고, 비전은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전무가 되도록 하겠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과제는 4가지가 있는데, 분산 에너지,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게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다 따로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도심융합특구, 스마트 그린 산단, 글로벌 공동연구, 이 4가지를 크게 가장 큰 전략 과제로 삼고 있고, 4번째 것을 저희가 애써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동연구는 결국은 에너지와 새로 신산업은 글로벌 협력이 없이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개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다행히 유럽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과 남미 국가들까지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 특히 수소에 관해서 자기들은 그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울산은 그걸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화 기술이 탁월하지 않느냐, 우리 같이 협력해보자 하는 제안들이 있고,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어진 것이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도시랑 연결이 돼서 다음 주 9월 달에는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웨비나를 하면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게 돼 있고, 10월에는 방문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토론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수소 산업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됐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소타운이라고 해서 주거용 건물에도 수소를 공급해봤고,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이름입니다. 거기서 연료전지와 수소 생산과 각종 수소 관련된 기기들을 실증하고 테스트하는 기반을 갖춰놨고요.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현재 전력망에 올리고 있고, 그것은 연료전지가 발전 장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수소에 관해서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수소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걸 적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겪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프로젝트도 하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 수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P2G 사업, 태양광 전력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을 1차 했고, 이어서 1메가짜리가 추가로 기획되고 있고 10메가짜리 핑크 수소가 기획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건 뭐 자랑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세계 최초로 수소로 움직이는 트램을 실증을 했고 2029년 되면 그것이 도시철도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소 그린 모빌리티인데 이게 울산의 개략적인 지형도입니다. 지형도인데 그린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서 현장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게차와 이동식 충전소, 그리고 무인 운반차, 수소 선박 이런 것들을 각 지역의 요소에 흩어놓고 실증을 했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것은 그 이동용 충전소가 가거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거나 해서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 하에서 이런 실증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수소 모빌리티가 시작됐고 수소 경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게차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충전 노즐도 없거니와 그 관련된 규제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 보시다시피 여러 개 저희 울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규제를 개선하거나 없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우리가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을 치우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 성과들이 있고요. 혹시 지금 다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개선했고 그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무인 운반 기계, 지금은 2차 전지에 충전해서 움직이는 기계인데 그것이 상용화되도록 실증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이제 그 무인화하고 전동화, 전기화가 계속 빠르게 추진될 텐데 그 AI와 모든 연동되는 기능들이 생길 텐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그 장시간 안정적으로 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대기에 오염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실내 무인 운반차라든지 지게차 이런 것들을 실증했고요. 수소 선박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필요하지만 특히 도서국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도서국가들에서는 많은 그 작은 규모의 선박들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수소 연료전지를 충전해서 움직이면서 결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작동 기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크게 대형 유주선들에게도 수소를 연료로 쓰거나 연료 전지가 그 선박 내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쓰이는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서 투자 유치됐고 특허도 얻었고 많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기능에 대한 설명과 주목되기 때문에 이것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란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인구가 이제 110만 명가량 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구당 소득이 6,511만 원입니다. 대략 6만 달러. 우리나라 평균 GDP를 엄청 상회하죠.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공단 시절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없는 집안 아이라고 무슨 기념품 받아오고 그러면 어떡하게 하나 그랬는데 확실히 돈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엄청 많고 외국인 투자도 많고 우리가 또 수출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시듯이 운송장비,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 아시다시피 중국 제품에 확실하게 밀리고 있고 또 다른 위기는 CB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지 않으면 저 산업 전체가 망조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정수소를 더 빨리 상업화시키고 대규모 생산하고 확대 적용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IMO 마지막에 나온 IMO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선박들을 만드는데 청정 연료를 쓰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항구에 입항할 수가 없게 되겠죠. 국제해사기구 규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그거에 대응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울산의 청정수소 산업의 스와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건을 분석했던 것이고요. 강점이라고 그러면 항만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이라고 보면 화석연료에 되게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라는 그런 아주 큰 취약점이 있고요. 기회 요인으로 보면 그런데 그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산업들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는 마련해주고 있다. 이런 것이 기회 요인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위협 요인은 무역보호주의가 CBAM이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환경 규제를 탈을 쓴 새로운 무역 규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산업의 큰 위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융합 특구 사업은 무엇이냐면 그 기존의 도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아마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구도심들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 국토부가 만든 도심융합 특구 사업의 의미고요. 울산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IoT에 기반한 모빌리티, 수소 2차전지 하이브리드 버스를 개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하면서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통량을 측정해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양의 모빌리티를 투입하는 기술 개발까지도 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1단계가 끝나면 울산과 부산 간에 부산에 이제 가덕도 국제 신공항이 생기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교통 수단으로서의 UAM 적용이라든지 수소 모빌리티 확대 적용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저의 이제 결론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수천억짜리 프로젝트의 컨셉 페이퍼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수소는 없는데 수소를 이용하는 기술을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연료전지, 특히 연료전지를 개발했고 수소 터빈을 개발했고 그래서 우리가 생긴 문제가 있냐면은 그 수소는 없는데 수소를 쓰는 기기가 있다 보니까 그 수소를 쓰는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연료전지에 투입해서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도 비난을 받았죠. 거기 천연가스를 투입해서 연료전지를 작동하면 수소 1kg만큼의 열량을 내는데 9kg 내지 12kg의 CO2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무슨 친환경 제품이냐는 비난을 받았고 그래서 연료전지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기술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계기가 됐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료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또는 에너지 생산 설비의 연료가 되는 청정수소를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의 자연 여건상 100% 충족 못합니다. 대략 한 80% 정도는 해외에서 사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20%는 아까 제주도에도 있고 전북도 얘기했지만 농업 폐기물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에서 추출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겠고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울산같이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서는 그 원자력 전기가 주말에 많이 남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걸 생산했다 전향했다가 쓰는 기술도 개발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LNG를 개진하는 기술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동해에서 가스전이 만약 재수없게 가스전이 터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LNG를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써야 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온 CO2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또 다른 숙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카본 캡처하고 유틸리제이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 이런 컨셉, 지역 내에 있는 청정 에너지 자원과 수소를 결합하고 CCUS 기술을 결합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한번 청정 수소와 결합돼서 청정 연료를 메탄이라든지 청정 연료를
생산해서 산업에 공급하고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지역 내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완벽하게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저희의 사명이 있는데 울산이 이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네, 단장님 예. 발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네, 예. 패널 토크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는 잠시만요.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는 실제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고 있는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생생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폐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에 중기부 팁스 프로그램에도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다이나믹 인더스트리의 신성훈 이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인더스트리 신성훈입니다. 네, 저희는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기업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리서치한 바로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적인 공법을 통해서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패널에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되는 그 환경 오염 요소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재활용 기술들과 대비해서 더 큰 효율적인 면이 있고요. 또 태양광 패널에서 회수되는 자원들을 통해서 자원 고갈을 가속화된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을 현실화를 위해서 국제 협약들이 있고요. 또 아리백이나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국제 협약이 있고요.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그린 뉴 딜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국내 태양광 패널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고요. 그중 전라북도에 대규모로 확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2030년부터 이후부터는 10만 톤 이상의 태양광 패널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 60% 이상이 전라북도에서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본사가 전라북도에 설립을 하였고 저희 이제 최초 재활용 저희 시설도 전라북도에 만들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패널 재활용 과정 중에 2단계와 4단계의 열 처리 공정과 화학 처리 공정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 또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발생됩니다. 대기 오염 2차적인 환경 오염 때문에 1년에 재활용할 수 있는 총량의 한계가 있고요. 저희는 친환경적인 처리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로 가는 양이라든지 또 방치되는 그런 태양광 패널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솔루션에서는 알루미늄, 강화유리, 에바, 또 솔라셀, 그리고 백시트, 정션 박스 같은 이제 부품들이 회수되게 되고요. 요 회수할 수 있는 자원 중 최대 6개 이상의 자원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유가금속인 은, 구리, 실리콘 같은 경우도 80% 이상 회수 가능한 기술입니다.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국내 전국적으로 이제 확장할 계획이 있고요. 이와 동시에 해외 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비해서 해외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2050년까지 203조 원의 재활용 시장을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 기술의 이제 장점은 처리 속도와 처리량입니다. 또 회수할 수 있는 광물의 개수가 타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루미늄, 강화유리, 은, 구리, 폴리실리콘, 또 회수할 수 있는 그 순도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는 이제 폐기물이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대리점 사업을 통해서 장비 판매라든지 유가금속 그 판매 수익을 이제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고요. 해외도 비슷한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 호주, 유럽, 베트남, 인도, 사우디, 중국 쪽으로 진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유럽과 인도 같은 경우는 해외 POC 사업과 엑셀러레이션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 기업들하고 올해 말 POC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합자법인 진출을 위해서 파트너십 MOU를 맺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화유리, 알루미늄, 은, 구리, 폴리실리콘 같이 이제 회수된 유가금속은 국내 이제 저런 기업들한테 판매할 예정이고 관련 MOU라든지 공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저희 재활용 라인 한 개가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이 3,600톤 정도 되는데요. 이를 3,600톤 기준 1년에 이제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약 17,000톤 이상 됩니다. 그게 일주일 40시간 그 가동했을 때 기준이고요. 시설 자동화를 통해서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또 화학 물질이나 이런 열 처리 공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1년 그 처리할 수 있는 총량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을 증축하면 증축할수록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회수되는 이 광물들을 통해서 이제 2차 다른 사업으로 추가 이제 확장할 계획이 있고요. 태양광 패널, 더 효율 좋은 태양광 패널을 제조라든지 2차 전지 응급제 같은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R&D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리콘을 사용한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응급제 대비 10배 이상의 효율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 시장 또한 39% 이상, 연평균 39% 이상 급속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7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기존 그 아까 보신 업체들하고 맺은 그 구매 확약서라든지 거래 계약서 또 MOU 등등 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기차 주행 중 손실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솔루션으로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덕암팀을 모셔보겠습니다. 덕암팀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도시인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주식회사 덕암의 김진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게 앞부분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전기도 재활용하면 어떨까요? 저희 주식회사 덕암의 에너지 풀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기를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이 굉장히 고도하다 보니까 제일 기본인 건 전기죠.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연료라는 걸 쓰다 보니까 지구의 온난화가 왔고 그 온난화를 해결하자고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선언되고 있는데 그 중에 탄소 중립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전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제조사들은 어떻게든 싸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기차의 원료는요. 전기는 매년 오르고 있고
대한민국만 본다고 해도 5년 전과 지금에서 벌써 2배 이상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를 많이 타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시장 조사를 해봤고 그분들의 고민이 뭔지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전기차가 싸지니까 좋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오르는 연료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에너지 효율 등급제라는 것을 4월에 시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도 하나의 전자제품이 된다는 거죠. 1부터 5등급까지 부여를 나눠지고 1등급이 되면서 특혜와 지원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기차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에선 크게 3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바람을 받아치니까 바람 저항이 하나 있을 거고요. 바퀴에 통해서 마찰 저항이 있을 거고 또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중에 전자파, 즉 고조파가 발생돼서 나오는 에너지 손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에너지 손실을 다시 전자석을 만들어서 유도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적인 전기차의 모든 시스템이 동일할 겁니다. 배터리는 직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모터는 교류라는 에너지를 변환해야 됩니다. 그때 직류라는 에너지가 인버터를 통해서 교류로 변환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양의 고조파 파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제가 체크한 것만 약 18%였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만 확인해 본다고 해도 최대 21%까지 손실이 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손실되고 있던 에너지는 모르셨던 거죠. 저희는 그렇게 발생됐던 에너지를 박스 형태로 모듈을 한 다음에 전자석을 만들고 다시 배터리에 충전하는 저희 에너지프트를 개발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고 하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고조파할 때 빨간색의 파형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초록색과 파란색의 많은 양의 파형들이 있을 겁니다. 이 파형들이 RPM별로 다 다르게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100km부터 130km까지 주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되는 환경 분석을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전자석을 설계했습니다. 이때 전자석 설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와전류가 있었기 때문에 와전류 폭을 어떻게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봤었고 나중에는 당연히 배터리를 충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 컨버터 양도 정전압을 맞춘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차에 직접 시행해봤고 저희가 주행했을 경우와 정속부터 시작해서 급가속까지 확인해본 결과 총 에너지는 차 주행별 다르지만 13%까지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하면 약 10%까지는 추가적인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을 저희는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작년에 성적서를 발급받고 그를 기반으로 한 특허를 현재 등록된 다음에 특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한 거는 에너지 10%를 만들었다는 가설을 가져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차 중에 전기차는 약 5% 정도, 1,400만 대가 있습니다. 이때 이 차들이 1일 30km씩 달았을 때 모든 아이템들이 저희 아이템 달았을 경우에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350만 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1일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시자. 저희는 어떤 화석연료를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버려졌던 에너지를 다시 가져와서 쓰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탄소에 대한 저감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 가지고 어디다 적용할 거냐? 저희는 첫 번째로 제주도에 있는 택시에다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택시에다가 먼저 제주시에서 등록되는 아이템 같고 저희는 이 기반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기술적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협의성을 추가적인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많이 저희한테 지원을 해준 덕분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에 있는 전기 택시는 기후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시장은 당연히 작은 시장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저희가 제주도 판만 봤을 때의 작은 시장이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제주 택시 시장이 모든 전기차와 같은 시스템과 같은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국내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사한 시장보다도 더 클 것이라 예상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하면은 연비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약 10만 킬로를 전기 택시가 했을 때 70만 원만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게 차량 관리,
그리고 충전 시간, 그리고 충전 비용에 대한 기대 수입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저희 제품에 대한 가치는 약 160만 원 정도 연간으로 회복할 것 같고, 저희가 제주시에 샘플로 팔려고 하는 저희 제품의 단가는 약 200만 원 정도로 계약하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1년 정도 좀 지난다고 하면은 원가를 다시 보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단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360원 킬로와트 값일 때 이 값인 거고, 가격이 전기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희의 손익분기는 더 빠르게 당겨질 것입니다. 조금 저희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하려고 하는 게 왼쪽 파란색 부분, 오른쪽 파란색 부분에는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를 유도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있을 거고,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실제로 카카오티와 매핑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티에서 현재 과금 체계를 갖고 있는 거는 GPS나 아니면 바퀴 회전수에 따라서 과금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모터에서 얼마큼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의 과금 체계는 바뀔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에너지를 카카오 모빌리티랑 같이 협약을 한 다음에 탄소 저감 사업으로 들어가는 DEO에다가 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킬로미터를 간 거가 몇 킬로와트를 생성했고, 그게 얼마큼 몇 킬로그램에 대한 탄소 저감을 한 걸 가지고 저희는 탄소 사업권을 등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는 기술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저 타겟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에서 저희가 한국자동차연구소랑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발을 하고 있을 때 타겟은 저희가 제품 설치 전에 몇 킬로미터를 갔고 저희가 설치 후에 몇 킬로미터를 갔냐라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해서 성적서를 발급받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진다고 한 다음에 당연히 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제주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는 이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국가 개발 도상국에 있는 베트남 시장에다가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택시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업무협약을 맺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랑 똑같은 테스트 베드로 가지고 베트남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탄소 저감으로 유럽권에 대한 아리백에 가장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가 매출이 작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매출 추이도 택시 시장만 바라봤을 때 추이입니다. 근데 택시만 든 게 아니고 제가 처음 시장 본 것처럼 모든 전기차에다가 등록한다고 하면은 이 표가 과연 맞을까요? 저는 이 표보다 20배, 최대한 50배 이상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당장은 택시 시장에서 봤을 때 저희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무선 충전 버스하고 이제 보령의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전자기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참석했었고요. 저희 연구소랑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에서 어떻게 전자파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기업에 있는 자동차에서 엔진 라인의 프로젝트 매니저 출신입니다. 연비를 1%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전자기를 유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연비를 올라가는 니즈를 알고 있는 걸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효율화하는 거를 전동화만 말씀드렸죠. 근데 모터가 들은 데가 전동화 하나뿐일까요? 모든 산업화의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쓰이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바꾸고 에너지 기업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인상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세 팀의 발표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앞선 발표들을 들으면서 여러 질문과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발표하신 연사님들을 모두 모시고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과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패널 토크를 세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혹시 괜찮으시면 무대가 세팅되는 이 틈을 이용해서 오늘 이 자리에 현장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두 분 정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자기소개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군요. 그러면 저희 이제 곧 세팅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의자만 세팅해 주시면 연사님들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사님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현장의 자리를 또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또 5분이나 되는 토크를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요.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풍벤처스의 최경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맨날 관람객으로 관람을 하다가 굉장히 제가 정신없이 바쁜 틈을 타서 이 총괄을 하고 계신 조유민 파트너님께서 저한테 이제 몇 시에 시간 되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캘린더가 이제 모더레이터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에 또 주신 자료랑 계신 분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또 좀 하게 되었고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별도로 제가 이따가 질문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창업자분들 말고 또 지역에서 또 와주신 또 멀리서 와주신 세 분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인데요. 각각 사실 다른 도의 다른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시니 어떠더라? 우리 도도 이런 거 굉장히 잘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또 감회도 있으실 것 같고 우리도 요것도 좀 잘했다. 그리고 또 여러 창업자분들도 발표도 들으셨는데 다른 분들 강의 들어보시고 또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이 또 궁금하긴 합니다. 간단하게 제 옆에 계신 황원택 주무관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저희도 도에서도 수소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전기차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사실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들 이제 그런 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네, 제주특별자치도의 김동주입니다. 지역별 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대비해서 각 지역별로 이제 할 수 있는 사실 상황들이 미래 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그린 수도를 얘기하지만 사실 수소 생산의 대한민국 절반은 지금 울산이고 또 이제 그린 수소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역 간 경쟁도 있지만 또 협력을 통해서 가장 큰 건 역시 이제 지방 소멸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을 통해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린 수소 담당은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 그린 수소, 바이오, 또 데이터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지자체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협력할 지점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얘기할까요? 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주셔가지고. 네. 저는 지금 직장으로 가기 전에 에너지공단에서 수소 경제 추진단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관점은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를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고, 지금 특정 지역의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정 지역만 바라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원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수소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러면 울산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전북이나 제주도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실험들을 엄청난 실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력 산업에서 이제까지 전혀 구경도 못했던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전라북도는 또 이제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태양광 새로운 수소를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반면 울산은 또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런 서로의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정부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역들의 특성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것이냐 서로 프로젝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역할을 맡길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알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 기대했던 그 질문에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각각의 도의 총괄 대변은 하실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른 도에서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면 사실 산업들의 일부는 또 겹치기도 하고 또 협력할 부분이 충분히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끝나고 나면 세 분의 도지사가 한꺼번에 만나시는 거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옆에 오늘도 멀리서 또 와주신 두 이제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또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다이나믹 인더스트리 신성훈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 공통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역에서 또 비즈니스를 또 두 회사가 또 다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실 때도 지역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여기도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실제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부분 조금 좀 더 지원과 도움이 좀 응원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인원을 이제 보충하는 면에서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HR 쪽으로 관련된 인원들을 또 전문가들을 모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태양광 패널이라는 게 국내보다는 해외 수요가 더 많아서 그걸 갖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폐기물 분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제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역의 인재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다못해 그 서울에 계신 스타트업들도 늘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만큼 혁신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늘 고민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감에서도 대표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저희가 제주도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는 신기술로 해갖고 등록하기에 검증해야 되는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주도라는 곳은 저희한테는 기회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하고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하는 방법도 줬었고 지금 아까 이제 저희 김동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에 대한 거를 어떻게든 완화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인력풀이나 상한 것도 있지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없냐가 저희한테는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한번 늘려줄 수 있는 곳이 지역마다 더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는 기회도 한번 줘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그 논의 내용들이 후기나 여러 가지 또 기사 이런 데 잘 나갈 텐데요. 보이스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게는 조금 또 민감하실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인재 얘기도 하셨고 규제 얘기도 하셨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스타트업에게만 뭔가 특혜를 주어가면 또 이걸 하기도 되게 쉽지 않고요. 최근에 제조업에 대한 스타트업 투자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투자 영역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하드웨어 쪽이나 딥테크 기술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또 특별히 또 각각 도내에서 유치를 하시고 또 이 기업을 키우시고 계신데요. 이런 과정에서
요걸 관심을 두시는 이유, 특별히 우리 스타트업에게 관심을 두시는 이유 한 부분과 두 번째로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것들이 좀 특히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이번에는 제가 이한우 단장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되게 큰 또 그림을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네. 사실 울산의 상황을 보면 이게 고민을 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그 구조가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찾기가 또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생태계도 잘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예를 들어서 어떤 실증이나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역할은 크지 않지만 아주 핵심 광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 경우에 A 프로젝트도 들어가 있고 B 프로젝트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뭐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유치하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왔다가 울산에는 중소기업 역할이 별로 없어. 그러면서 대구를 가든지 서울로 떠나든지 이런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 혁신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것을 누가 써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돈 많이 들어가는 실험을 했을 뿐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애써서 성과를 얻었지만 그 성과가 제품이나 상업화되지 않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할 역할 아닌가. 결국은 그래서 그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역할이겠다 생각합니다. 네, 팔로 개척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뭐 POC 등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많이 했지만 대기업의 담당자, 대기업도 말씀해 주셨고 대기업 중견의 담당자분과 스타트업의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을 시작하는 곳과 좀 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좀 안정성이라던가 이미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가이드가 있다 보니까 또 쉽게 써주기가 어려운 부분도 애로사항이 들어보니 또 굉장히 또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양쪽에서 굉장히 이걸 조율하시면 고생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제가 하나 짧게 질문을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소풍에도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울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울산 기업들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도 POC를 한번 제안해 볼까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 어디서 가면 그런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중소기업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제가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분식집 메뉴 같습니다. 수십 가지 있는데 먹을 것은 하나도 없죠.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골라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지역 혁신 기관이라고 하는 테크노파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 이 지역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떤 걸 원할까 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단장님 강의를 듣고 울산 지역 조금 더 살펴보고 싶다. 우리 포트폴리오 매칭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또 팀장님께 김동주 팀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앞에 써주면 되는데 막 시간이 어머, 지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스타트업에 좀 포커스 하셔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 과정에서 좀 고려를 어느 부분으로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스타트업만 또 지원을 막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기업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개방성과 혁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 연결을 받고 그러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제 옛날 속담처럼 이제 고인물을 썩는 것처럼 더 이상의 이제 지역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기업도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뭐 제주는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섬으로서 육지와 이제 고립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 보니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이제 더 큰 문제, 뭐 오늘 기후테크처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라는 곳을 이제 테스트베드로 삼기 위한 그런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지역의 개방성과 또한 이제 참신성, 혁신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기업 지원 정책으로서 일단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뭔지는 아시죠? 네.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더불어서 이제 지방 정부의 세수 증대, 그다음에 이제 지역민의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뭐 아직 이제 매출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세금까지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그 초기 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이제 뭐 이제 초기 스타트업부터 이제 대기업까지 전체 이제 그 경제 정책 중에 그러니까 산업 정책 중에 그동안은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서 더 큰 이제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서 이제 준비하는 작업으로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세수 증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종종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번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내지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하면서 성공하셨다. 이걸 내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이 정도 많이 성장하신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매출이 적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지만 종국에는 그것들이 기업들이 로컬에 잘 정착했을 때 또 도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열렬히 또 활동을 해주고 계신 우리 황원택 주무관님. 네. 네, 그 일단은 그 새로운 산업이나 어떤 영역에서는 대부분 다 그 상업 영역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많이 각광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일 하이텍도 창업 기업에서 시작해서 사실 두세 명에 있는 기업에서부터 저희가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업 기업을 통해 갖고 산업이 성장을 하고 그 지역의 인프라가 확장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창업 기업들을 하고 있는 게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는 그러니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산업부나 아니면 중기부에서 기존에 이제 각각의 지역을 섹터로 나눠서 전략 산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특성화 산업이라고 해갖고 다 구분을 해놓거든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전체 나눠놓는데 각각의 지역들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수소 이런 형태로 해서 산업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면은 미래 산업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은 수소, 방산, 뭐 2차 전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중복적인 현상들은 전국에서 지금 다 발생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어갖고 아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전국에서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스타트업은 어디다 팔지? 이거가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도에서도 출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1년에 300억씩 출자를 가까이 하면서도 펀딩을 뭐 10개 출자사들한테 이렇게 계속 공모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뭐 4년 안에 1조 원 조성하겠다고 목표로 해갖고 계속 뛰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다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 두 개의 주체는 하나는 대기업의 POC인 것 같고 단 하나는 공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테크 산업은 특히 공공의 규제가 있고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공공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공공들의 예산들의 산업의 인프라는 기초지자체랑 관련돼 갖고 협업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기초지자체랑 협업을 하고 있는 건가?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프로세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러면 실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공구매를 해서 연결을 하고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이제 출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냥 그런 생각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주무관님 그 내년 예산이랑 정책 설계하다 오셨죠?
본인이 고민하시는 것들을 오늘 다 얘기하시고 내년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전북에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오늘 본인이 문서 작업을 하셨던 걸 막 얘기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창업팀 두 분께 마지막은 아니고 질문 한번 드리고 그 청중께서 질문해 주신 게 있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지역의 특화 영역이 있다라는 부분 얘기 또 해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세수 얘기도 해주셨고 지역의 고용 창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지역별로 사일로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협력을 하는 구축 체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활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계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지금 그 창업 기업 두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실증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는 이걸 굉장히 확대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지역에서 그간 받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서포트들이 끊기게 되실 수도 있고 뭐 더 이상 한계가 있겠죠. 지역 안에서 지원하는 것과 또 도외에서 진행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지원에서는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타 지자체로 또 확장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협조를 또 바라실 수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암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암 김 대표님. 네. 네, 일단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 말씀하신 대로 초기 투자를 받은 다음에 생각보다 그 다음 라운드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들다라는 게 일단은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을 하고 매출이 난 다음부터가 저희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VC들도 투자를 그때 할 텐데 그때까지 그냥 계속 지자체들한테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쪽 선택을 하고 있는 거란 거는 이제 어디다 할 건지를 제일 타겟을 잡았던 게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쪽에다가 얘기하려고 했을 때 CVC 형태로 투자를 받으려고 기준을 잡고 있었고 그 목표를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지자체가 오히려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 같은 정부 과제 같은 형태로 지금 저희가 축제 쪽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해외 쪽에 있는 지원금을 많이 받는 형태의 과제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대기업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저희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관해서 저희도 대기업을 녹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걸 가지고 반대로 지자체들한테 이거를 사업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 수 있게 마더를 서달라. 앞에 리드를 서주고 그 리드를 맞춘 거 가지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음 라운드에 들어가는 게 힘들겠지만 대기업하고 어떻게 뚫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처음부터가 완벽하지는 않겠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그 문서를 찾으려고 하면은 저희가 키워드 잡았던 거는 탄소에 대한 제도였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나와갖고 탄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탄소가 규제라고 하지 않고 그 규제로 이동하고 있길래 세금을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희는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갖고 모듈 하고 있는 모듈은 모듈대로 가고 탄소 시장은 탄소 시장대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트러블을 한 저희가 약속을 잡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은 JC나 아까 제주조에다가 해달라고 생떼 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순서대로 본다고 하면은 규제를 찾아서 대기업과 연결하고 그 대기업 연결한 거를 반대로 지자체한테 요청해서 승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거 꿀팁 아닌가요, 진짜? 네, 이 규제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투자도 고민하셨는데 이제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는 말씀해 주신 거는 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이나믹 인더스트리 이사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 폐기물 품목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데 제약이 많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그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그 대리점 형식으로 가져간 것 자체도 그 지역별로 이 폐기물 이송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을 짰고 그 각 지역마다 시설을 따로 이게 짓는 게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에서 기존의 재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최대한 그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그 초기 이제 비용도 좀 낮추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 통해서 뭐 인허가 기간이라든지 또 수급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아무래도 이 국내보다는 해외가 태양광 패널 그 수요가 높기 때문에 국내도 곧 10만 톤 이상 이제 발생을 할 거라고 하는데, 뭐 인도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28년 이후부터는 뭐 180만 톤 이상이 나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공수해 오는 게 오는 것도 또 과제인데, 또 아무래도 분류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현지에서 분해를 해서 폐기물이 아니고 원료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좀 가져오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제도적으로나 뭐 이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완화가 된다면은, 네, 뭐 수출입 코드가 새로 부여가 돼서 폐기물이 아니고 다른 코드가 뭐 부여가 될 수 있다면은, 예, 그런 부분도 예, 추후에 이제 사업화하고 예,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전북도의 주무관님을 보면서 얘기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 질문이 또 다이나믹 인더스트리 관련돼서 청중께서 해주신 질문이 있어서 연이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인더스트리 발표자님께 여쭈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 중인 직영 처리점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허가를 가진 곳이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타 기업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친환경적인 점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라고 쓰셨습니다. 네, 지금 그 공장은 인허가가 진행 중이고요. 내년 1월에 인허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업체들 대비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이란 건 일단 그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의 다른 업체들은 전부 다 화학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솔라 셀이라는 거를 이제 화학 처리를 해서 녹여서 그 안에 있는 은하고 구리하고 실리콘을 추출해 내는데, 저희는 이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기계적 방식으로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긁어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 화학 물질과 또 이 태양광 패널이 그 강화 유리가 있고 그 밑에 솔라셀이 붙어 있는데, 그거를 분해하는데 그 열 처리 그 블레이드 칼날이 열 처리가 된 칼날을 사용합니다. 그때 그 독성 연기가 발생을 하고요. 그 유가금속을 추출할 때 화학 물질을 쓸 때 독성 그 물질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친환경 이제 그 기업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친환경 이제 공법이고요. 올해 녹색 기술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처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셔서 요 내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제주혁신산업국 김동주 팀장님과 울산 테크노파크 이한우 담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요거는 아마 김동주 팀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성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각은 어떠신지, 수소 생태계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답변은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육성하고자 하는 수소 분야는 그린 수소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로 수전화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자 하는 분야인데, 현재 나와 있는 부생수소 대비해서 가격은 비쌉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문제죠. 하지만 제주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출력 제한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버려지는 전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 요금을 제로라고 상정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면 상당히 그 현재보다는 더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구상을 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장치의 효율화를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이 좀 빠른 시간 내로 오면 현재보다는 보다 더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부터 이제 그 연구 개발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상용화까지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세한 그 시점은 우리 단장님께서 전문가 또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네.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산업이 됐든지 친환경 산업, 신산업, 새로운 친환경 산업이 정착하려면 정부가 시장을 열어주는 정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특히 에너지 쪽에서는 탄소 가격을 적정하게 외부 경제 요인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 거래 가격이 톤당 아마 2만 원 가량 고정돼 있죠. 그것도 환경부가 고정해 놓고 계시죠. 그거 원래 산업부가 하던 사업이었는데 환경부가 가져가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규제라고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금융시장의 개척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배출권이 톤당 한 10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손에서 매겨지는데, 그 가격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매겨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뭐 경제에 미치는,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지만, 그것이 화석연료에 그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냥 대등한 선에서 연료 대 연료로 비교하면 수소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새로운 산업이고 새로운 장치가 투자되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만 상대적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올라가도록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탄소 가격이 적정하게 화석연료에 매겨져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규제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은 산업부가 CHP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CHP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수소를 가장 싼 가격에 사와서 그것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가장 싼 가격에 입찰하세요. 그러면 사줄게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결론을 쭉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국내에서 수소는 생산 안 되고, 더구나 청정수소 생산 안 되고, 그러면 수소 공급자가 이익을 보는, 청정수소 공급자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그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그러면 그 청정수소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누군가 써주는 사람이 확실하게 생기고,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생태계가 완성이 되겠죠. 네,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실제 이 영역 자체가 정부의 주도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조건 부분을 또 잘 또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덕암 대표님께 질문 드립니다. 에너지 회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양산차를 분해한 뒤 회수 기기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설치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향후에 완성차 생산부터 초고파 에너지 회수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계실까요? 네, 이거는 질문을 제가 뒤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품 저희가 제조사가 첫 번째 만드는 그 타겟에서 설치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에 대한 사업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한 레퍼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개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유도하는 방식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발표할 때 인버터에서 모터 사이 나오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상용 전원 같은 경우는 60Hz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60Hz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전자석을 에너지 유도하는 마그네틱 하베스팅이라는 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자석을 유도해갖고 강제로 정류를 한 다음에 배터리 충전하는 시스템인데, 뭐 이거는 이제 좀 법칙으로 하면 패러데이하고 렌치를 좀 섞어서 말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으면은 결과물로는 유튜브에 저희가 테스트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고요. 이거를 제품에서 개조를 하는 거냐라면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타겟은 상용차에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하우징을 좀 벌린 상태로 저희 제품이 들어가서 개조하고 있는 상태고, 이와 별개로 좀 일체화가 된 모터와 인버터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 반대로 모터하고 케이블을 길게 하고 했던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타입 다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좀 유명한 자동차 하나 하고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입고됐습니다. 입고된 차량을 저희가 두 타입으로 개조를 해서 케이블 방식 그리고 모터 인버터 분해 방식 두 개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결과물에 대한 거는 아마 올해 안에 저희가 주행거리 비교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차에도 가장 큰 거는 자동차지 않습니까? 요즘 또 전기차 좀 굉장히 핫해가지고 있는데 안전이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전 하우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펑션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안전관리공단에서 인증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들어가는 거를 제주도에 시작할 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놓지 마시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이제 하나씩 드리면 거의 종료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스타트업은 지역에서 또 계속 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각각의 지금 현재 위치하신 지역도 좋고요. 지역 기후 영역으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역은 어떤 기회가 있는가, 이런 기회들이 우리한테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부분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왜 이걸 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회사도 이제 투자를 또 집행하다 보면 IT 영역은 사실 국경이 없다라고 해서 어디든지 뭐 세일즈도 할 수 있고 넘나들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규제와 또 여러 가지 씨름을 또 좀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지역에 저는 더 강점이 있을 수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께서 이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각각 도에서 오신 또 세 분께도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홍보의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방송도 유튜브 줌으로 또 시청을 하고 계실 거고, 나중에 기사나 여러 가지 후기도 나갈 건데요. 이런 기업 우리 도에 오면 정말 제대로 POC의 여러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규제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지원과 혜택이 있다라는 홍보를 짧게 각각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황원택 주무관님부터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동안 두 스타트업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감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하소연 아닌 하소연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 기술 가지고 상용화된 제품을 보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뭐 본다고 해도 뭐 송전탑이나 뭐 이런 데서 있던 거 가지고 했던 거라서, 저희도 이거를 자동차에 전기차에 등용한 거는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창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안 될 걸, 힘들 걸, 어려울 걸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 여기저기 녹화하고 간절했습니다. 정말 저희는. 그래서 간절한 만큼의 도전을 기회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혁신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설득하는 과정을 도움을 많았던 게 저희한테는 제주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할 내용에 제주도는 저희한테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서울하고 경기나 이런 지역들이 워낙에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이제 대단한 분들, 사업 초기부터 아이디어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던 분들이 왔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필요했는데 검증 단계까지는 좀 어려웠잖아요. 이 검증 단계를 도전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회 준 지역이 저희한테는 제주도였고요.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혹시라도 이런 것 중 기술 기업들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주도에 와서 문턱을 두드리라, 저기 김동훈 단장 만나가지고 그냥 바지끄댕이 잡아가지고 한번 미팅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제주도 도와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너무 감사한 기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너무 뿌듯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역시 막 이런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입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옆에 또 얘기해 주시죠. 이사님. 네. 저희도 이제 전라북도에서 수도권 기업에 비해서 뭐 아까 특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특혜가 아닐까라고 느낄 정도로 좀 집중된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담당자분께서 과도 이제 친밀하게 좀 많이 지원 관련된 내용들도 전달을 해주시고, 또 만약에 관리하는 기업이 많다면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집중 관리 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지원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국내 사업을 세팅하는 단계인데
해외 이제 엑셀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POC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시작하는 기업으로서 이게 좀 혜택이 있고 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담당자셨던 건가요? 아, 그래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면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은 그러니까 저희 행정이라는 거는 경제부서, 그러니까 국가 중기부나 뭐 산업부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성과 형평성으로 운영을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늘 이제 수도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공정한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기업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스타트업들을 할 때 지역에서는 이런 공정성보다는 산업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의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다이나믹 인더스트리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말했던 그 폐기물 지역 국가산단 인허가권은 사실 상당히 큰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역이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하나의 가장 큰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점들은 좀 좋으신 것 같고요. 저희 전라북도에 오면은 일단은 저희가 출자한 게 많아갖고 받아가실 데가 없으세요, 창업기업들이. 그래서 좋은 경쟁력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출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창업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산단에 입주하는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재생에너지 이쪽 분야에서는 훨씬 더 큰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발표 자료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는 그 대한민국 1%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지만 사실 그 시장 규모도 1%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에서 뭔가 해서 제주에서만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걸 거꾸로 뒤집어서 제주는 규모가 작지만 더감 대표님 말씀처럼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러한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산업 육성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연관된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여기 행사 오기 전에도 이제 그 우주 기업 스타트업을 만나서 같이 상담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주 발사하기 제일 최적 장소입니다. 이제 적도랑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민간 우주산업 육성 정책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 그린 바이오 그리고 레드 바이오 같은 이제 첨단 바이오 산업 분야도 저희가 1차 산업과 연계해서 이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주에서 제도와 기술을 검증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그 행정적인 지원은 결국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제 결국 돈과 이제 공간인 건데, 그런 것은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펀드도 이제 여러 개 결성이 되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제주의 특성에 맞게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열의를 가진 스타트업들은 언제나 환영이고, 저를 찾아주시면 우리 지자체 내부 부서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라든지 다른 기관까지 함께 제가 같이 손잡고 다니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그 도를 책임지시는 수준의 대변인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막 이한우 담당님은 좀 막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각각 스타트업들이 투자 받아서 오셔가지고 자랑을 하시는데 이제 혼자 울산 자랑을 하셔야 돼가지고, 네, 울산 이야기 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로워도 울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한 분 더 모실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에서는 이제 아까 발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AI 기술을 가진 분들이 연구 유니스트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좀 있다가 가셔서 좀 슬픈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대규모 도입해서 그걸 저장하고 크래킹하고 하는 실증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암모니아 이슈에서 가장 큰 것이 그 누설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디텍트 한다고 그러나요? 그래 감지하고 방지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그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 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 게임 많이 하시고 해외로 나가는데 전혀 두려움 없는 분, 영어가 잘 안 돼도 떨리지 않는 분 이런 분들 오시면 너무 환영합니다. 호텔이 높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5분 모시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교육 영역, 그다음에 에듀테크, IT 영역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IT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포트폴리오사들 중에 제조 하드웨어를 만났을 때 저 사실 좀 막막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 IT는 아시겠지만 오늘 마케팅비를 넣으면 내일 매출이 나는 1시간 뒤에 매출이 나는 이런 구조에 굉장히 빠르게 도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올 초에 아주 큰 저에게는 아하 모먼트가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주총을 갔는데 저희가 투자한 회사의 지역 기업인데 공장 안에서 3월 추웠었는데 공장 안에서 이렇게 책상에 전지를 쫙 깔아 놓으시고 주총을 하신 거예요. 모니터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놓으시고. 제가 늘 공유 오피스, 뭐 위워크, 패스트5 이런 데서 하다가 공장에서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주총을 같이 한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내년부터 앞으로 투자 영역은 엄청나게 변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뵙는 창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정말 올해부터 투자를 완전히 다시 공부하는 기분으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역 자체가 지역 기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에서 각각 또 이렇게 또 스타트업들을 응원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이 잘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 인구 소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계신 5분은 사실 대한민국이 아주 큰 짐을 또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파이터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많이 공부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지역 기업에 지원을 하는 기관, 그 다음에 또 실제 거기서 스타트업을 일구신 아주 굉장히 앞서신 파이어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즐거웠고, 남는 시간 동안 오늘 오셨던 분들이랑 더 궁금하신 부분 또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열심히 또 자리 이탈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랜 시간 자리해주신 패널분들과 모더레이터 맡아주신 최광희 파트너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널 토크까지 오늘 행사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자리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행사장 나서시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나은 행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에 1분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만족도 조사까지 행사장 나가시기 전에 완료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지금 계신 이 공간에서 6시 15분까지 편안하게 명함 나누시고 네트워킹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편하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